정도로 이제 대응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주 세게 보복에 나서고 또 여러 가지 비관세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도 네. 대내외로 굉장히 바쁜 90일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게 30에서 막 50%씩 급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분기만 보더라도 충격 자체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90일 동안의 기세 싸움에서 주식과 환율이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을 올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달러 위안을 대폭 절하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중국이 이런 이제 90일 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 최근의 상황부터 조금 업데이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최근 자료에서 이제 중국의 90일이라고 해서 네. 중국이 사실은 상호관세 관련해서 유예되는 거에서 왕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3월 달까지는 그 소위 말해 이제 보편관세 혹은 펜타닐로 인한 20% 관세 맞을 때까지는 보복관세 규모가 저희가 계산할 땐 2, 3%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건 협상 여지도 있고 좀 기다려 보겠다 혹은 정밀 보복을 하면서 여지를 좀 남겨놨다가 결국에는 상호관세 자체도 중국에 대해서 많았지만 지금 방금 앞서서 얘기하신 베트남 포함한 아세안 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때린 부분이 결국에는 우회 수출을 차단을 하고 완벽하게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그 국가들이 대부분 흑자국이기 때문에 흑자국인 나라들이 미국의 어떤 종용 혹은 압박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에게 화살이 온 거에 대해서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대응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주 세게 보복에 나서고 또 여러 가지 비관세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도 네. 대내외로 굉장히 바쁜 90일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안에서 할 일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바깥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오늘 뭐 베트남 방문한 분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협상이 네. 그렇겠습니다만 미국도 중국도 하는 발언들을 보면 우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네. 일말의 대화의 가능성은 우리 열려 있어라는 말을 꼭 또 덧붙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주말에 내내 계속 복잡했던 게 결국에 전자제품을 처음에 제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 이제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하는 뭐 품목관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일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의 발언들을 보면 다 취소해라. 지금 뭐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자제품이 저희가 계산해 보면 대미 수출 비중에서 한 19% 정도 되는데 그거 제외한다고 자기네들이 뭐 지금 뭐 120%이 정도를 뭐 물러나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일단 협상 여지는 열어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때는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먼저 보고 본인들이 협상력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까지 뭐 기다리겠죠. 저희가 단순하게 뭐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려야지 협상력이 있으니까를 떠나서 지금 인도나 뭐 정통적인 맹방들에게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아세안 쪽이나 이런 쪽과 협상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 단계에 좀 나서는 게 중국이라서 현실적으로는 90일 안에는 어떤 뭐 빅딜은 당연하거니와 스몰딜도 쉽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 사실은 아직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뭐 90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수출을 못하면 피해가 있는 거는 사실 명확하잖아요. 자명하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게 얼마나 중국이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작년까지 이렇게 장표 좀 띄워주시면 작년까지 이제 중국이 대미 수출이 전체 GDP에서 그냥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당연히 2018년 이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GDP 대비 2.6% 정도가 되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 생산이나 유통상들이 다 홀드한 상태일 텐데 기존 재고 소진하고 밀어내기 하면 이제 끝나면 여기 5, 6월 지표부터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미 수출 관련해서 저희가 GDP 대비 2.6%인데 수출상들이 떠안는다고 가정을 해도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게 30에서 막 50%씩 급감을 한다고 네. 가정을 하면 2분기만 보더라도 연율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충격 자체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단순히 2.6%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2분기, 3분기부터 특히 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받는 충격이 수출 기여도나 수출 쪽에서 한 최대 뭐 연율로 한 2%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다음 주가 됐건 다다음 주가 됐건 조기에 이제 정치국 회의라는 걸 열어서 네.
이제 2분기에 기존의 부양책을 집중하겠다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안심을 좀 하려면 추경에 대한 논의를 조기에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약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서 뒤에서 중국이 90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최우선 순위가 말씀하신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6, 그러니까 우리 GDP 계산할 때 순수출이 들어가니까 네. 좀 무식하게 말하면 2.6이 아예 다 빠지면 연유로 하면은 GDP가 2.6 그냥 사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면. 예, 그러면은 그렇죠. 올해 목표가 5%면 네. 좀 말도 안 되지만 2.5가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걸 써서 네. 얼마나 메꾸는 목표를 이번에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시장에서 아 그래도 안심이다라고 할 건지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정치국회의에서 아마 수치를 밝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저희가 이제 네. 중국이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장표 좀 띄워주시면 이게 3월 달에 결정한 중국의 전인대에서 결정한 광의의 재정 적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재정 적자율에다가 중국이 알려진 특별국채나 여러 가지를 더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GDP 대비 몇 프로 수준이 더 적자가 확대됐냐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작년이 8.2% 정도 적자율이 GDP 대비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 9.8에서 한 1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미 3월 달 전인대에서는 1.8% GDP 정도 수준은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워낙 지금 4월 이후에 상황 자체가 더 악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볼 때는 수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례적으로 연중에 국회 성격인 전인대 상임이라도 열어서 네. 추가적으로 얼마를 대충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구체적으로 6, 7월 달에 추가적으로 추경을 한다면 최소한 3월에 정한 전인대에서의 광의 재정 적자율 대비해서 한 최대 한 1.5%에서 2% 정도 확대되는 정도는 완충해 놔야 이게 시간을 끌던 향후에 선 보복 후에 지금 타결을 나중에 한다고 가정을 해도 버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그 정도는 해야 컨센서스 자체를 큰 폭으로 안 낮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UBS에서도 3.8%였나요? 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깎았어요. GDP 성장률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계속 버티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타결이 안 될 걸로 보고 하반기 자체를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내일 네. 이제 마침 중국 1분기 GDP도 발표가 나오죠. 되지만 5% 이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상고하주로 간다는 예측으로 3.8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컨센서스 평균, 그러니까 중간값이 대략 한 4.4에서 4.5%이긴 합니다만 이제 내일 나온 수치를 반영을 또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그 미국 관련된 보복관세율은 사실상 저희가 뭐 상상을 못했던 수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생산 쪽에 대한 타격이나 기본적인 이제 글로벌 교역량 감소분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이번 그 4월 달에 추경에 대한 논의는 확실시 돼야 되고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좀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지표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 밖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의 이제 90일간의 전략을 세우면서 중국의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전략이 나올지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주목할 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90일 동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베트남이나 아세안이나 유로존하고의 어떤 완충 노력들을 하는 부분 제외하고요. 이제 속사정으로 내부 얘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이 정치국회의에서 2분기, 3분기에 써야 될 돈을 빨리 조기 집행한다. 그러니까 아시는 뭐 이관신 관련된 소비 부양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빨리 땡겨서 할 거다는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 정치국회의 관련된 추경 논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율과 자본시장 안정화 조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4월 이후로 각 이제 상장사들 중에서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다 손을 들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당국에 당연히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환율도 사실은 저희는 인위적인 절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이번에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시 환율을 보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방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90일 동안의 기세 싸움에서 주식과 환율이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을 올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7년 전에 무역전쟁 일기 때랑 좀 다르게 이미 수출 단가나 실질 환율이 절하가 된 상황에서 굳이 달러 위안을 대폭 절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환율과 자본시장 안정화 조치가 90일 동안의 두 번째 이제 내부 미션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더 부양책에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소비 부양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발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국회에서 보시면 기존에 하던 소비재 이관신 외에도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또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비 외에도 수출 환급세를 또 다시 조금 올려주고 네. 또 지금 뭐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유로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또 우리 쪽에서 낮춰주겠다라든지 이런 보조 조치들이 이제 소비랑 수출 관련된 부양책으로 이제 90일 동안 좀 시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보시면은 주신 환율 차트를 보면 역의 위안화 환율은 엄청나게 아직 높은데 네. 고시 환율이 낮잖아요. 네. 그럼 이 갭을 고시 환율을 올려서 맞출 거냐, 역의 환율이 떨어져서 맞출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네. 1기에는 결국 고시 환율을 올려서 네. 해결을 했는데 네. 지금은 고시 환율을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제 역의 위안화 환율 빠질까요? 그럼 아마 중국 증시가 엄청 좋을 거니까. 역의 환율이 빠진다는 쪽이 강세 쪽으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역의 환율이 빠지는 건 위안화가 네네. 고시에 붙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 여구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붙여줄까요? 고시 환율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력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밑으로 당기겠다. 그러니까 강세 쪽으로 지금 그렇게 당기겠다는 하려는 노력을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내부적으로 몇 가지 신호들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장표에는 없지만 중국의 기업들이 환전하는 비율 같은 것들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달러로 돈을 벌어와서 달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달러 지수 자체가 워낙 계속 강세고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환전을 위안화로 안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약세 요인이 됐었는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보고 있고 환전 비율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전 비율이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네.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자체가 최근에 어떤 조정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고 미중 금리 차도 현 상황에서 그렇게 약세를 지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이제 위안화 쪽으로 다시 환전으로 돌아서는지를 네. 보는 게 저희가 중국 내부에서 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중국 주식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상황이나 버티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볼 때는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네. 장기 금리도 항상 중요하게 보셔라.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거나 혹은 전인대 이후로 사실은 올랐다가 이번 관세 이후로 다시 폭락을 네. 했는데 즉 채권은 강세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벌어질 리플레이션이든 재정 정책이든 버티기 전략들이 과연 이게 통하느냐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가장 민감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환율을 어느 정도 중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런 이제 90일 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기 금리가 또 빠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중국도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반대로 최근에 중국은 장기 금리가 오르는 날은 주식이 좋고 또 장기 금리가 빠지는 날에는 주식이 안 좋은데요. 네. 장기 금리가 만약에 계속 안정화된다. 정치국 회의 이후로 채권 시장이 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수 부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네. 집중적으로 시행이 될지 좀 네. 힌트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장표를 조금 잠깐 띄워드리면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중국이 재정의 강도를 월별로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광의 재정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증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좀 위로 플러스로 올라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에 힘을 낸다는 거고요. 막대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당연히 회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최근 한 5년 동안의 일들인데 뭐 2020년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한 10개월 정도 확장으로 유지를 했었고 22년 1월 달 이후로 이제 상해 락다운 때도 이제 확장을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0월에 중국이 한번 도깨비 장세가 있었을 때 두 가지 선언을 했죠. 주식 부양하겠다. 네. 그리고 재정을 세게 쓰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조금 더 그때도 한번 설레발을 쳤는데 그 이후로 한 2달 정도 9월, 10월에 쓰다가 최근에 적자율이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지만 확장은 조금 이제 좀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중국의 그 내수 부양의 방식이 당연히 재정이 핵심이 되는데 강도가 이제는 사실은 1분기에는 좀 몸만 푼 셈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올해 계획된 어떤 재정 정책의 템포는 상저하고 방식, 점증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는 당연히 이 적자율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 재정에 좀 속도를 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중국이 뭐 재정을 쓰면 인프라 투자나 지방 정부 주도로 뭔가 할 수 있는 건설 같은 걸 했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소비나 서비스업에 좀 더 전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용도 자체를 소비 쪽으로 좀 몰아서
집중적으로 쓰는 이제 시기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기까지 이제 향후 한 4개월 정도 놓고 보면 굉장히 그 강도가 강화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이번 이구환신 정책 같은 것들을 작년 대비해서 한도를 이미 2배를 증액해 놨는데 그냥 미리 쓰겠다. 그래서 미리 써서 효과 좋으면 전기차 뭐 가전 이런 거 판매가 좋으면 3분기에 다시 이거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년 전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뭐 계속은 했지만 네. 5월 달에 한번 패키지성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금리도 낮추고 LTV도 올리고 했지만 주택 재고 매입 얘기를 한번 꺼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이후로 대규모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1주년이 또 5월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4월에 정치국 회의 열고 소비 부양 얘기하고 5월에는 역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바닥에는 요새 가격이 오고 있지만 좀 더 부추기는 쪽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이 이제 부동산 얘기도 좀 카드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중국 생각합니다. 부동산 어떤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중국 좋을 것 부동산이 같은데요. 지금 사실 4년 동안 조정을 받고 거래는 기존 매물 위주로 구축들 위주로 이제 소진이 돼서 다행히도 대도시는 가격의 하락에 이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르진 못하고 있고요. 주택 거래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다만 건설 경기는 여전히 그 어떤 착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반기까지 가야 바닥 확인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올해 중국 소비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역자산 효과가 좀 끝나는 요인들이 가격 쪽에선 보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는 보이는데 부동산 역시 좀 복잡한 문제를 건설 쪽에서는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당장은 소비 서비스 부양을 하지만 하반기에 가서 지금 이 만약에 대립이 길어지면 건설업이라든지 지방정부 신용 복원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강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국이 소비를 늘린다는 게 결국은 미국의 기축통화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좀 줄여서 다른 나라들한테 물건을 좀 사주고 네. 여행도 오게 하고 약간 그런 걸 원한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면 미국 때문에 결국 그 만들어진 물건을 중국 안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하신 다른 나라들한테 중국이 과연 뭘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무역 적자를 줄여서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질문으로도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내부에서만 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씀드리면 생산이나 시장을 다 갖고 있지만 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흑자국이고 네. 지금 중국이 90일 동안 떨면서 보는 대부분의 이 협상들의 다른 국가들의 협상이 결국에는 흑자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진 않겠지만 중국 나름대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시장을 계속 개방을 하겠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수입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수입 쪽에서 확대를 하면서 최대한 그 수입 관세율이나 이런 거를 우린 낮춰서 네. 뭐 미국과 반대로 간다는 생색은 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도 중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최대한 좀 좋게 보는 부분이라고 해도 아마 그 국가들이 중국에 완전히 어떤 무게를 줄 만한 확실한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쪽에서 제시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로존하고의 협상도 그렇고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가서 보면은 사실상 협방은 아니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분 측면 혹은 뭐 지금 중국이 나름대로는 자본 측면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한 것들이 많으니 이제 그런 걸 좀 봐달라는 건데 네. 무역 쪽에서의 어떤 불리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중국이 다만 믿고 있는 거라면 지난 7년 동안 다른 그러니까 비미국 시장에서의 MS 박리담회를 통해서긴 하지만 점유율을 많이 높여놨고 네. 그리고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인 자급도를 또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줄 건 없지만 본인들의 흑자 규모나 여러 가지 이제 완충 여력이 7년 전 대비해서는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말로만 이렇게 개방하겠다. 뭐 우리가 지금 40개국, 50개국에 무비자 줬고 와서 여기 서비스 즐겨라. 싼 제품 많다 중국에. 그렇게 하는 걸로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이 투자하는 방안들도 확고하게 좀 더 얘기를 해준다든지 국가별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도 인도나 일본, 한국에 대한 전략이 또 다를 것이고요. 아세안 쪽의 경우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관세를 거의 다 저는 다 없애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다른 협상 전략을 취하듯이 중국 입장에서도 그 흑자 국가의 어떤 관계에서
확실히 이번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즉 마진율을 손해를 보든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외 투자를 그쪽에 늘려주든 간에 그런 협상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의 협상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 사람들이 네, 보는 물론입니다. 게 시진핑은 이제 임기가 사실 무한하고 네. 사실상 무한하고 네. 트럼프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히 네.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시간 끌면 그냥 중국이 이긴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도 시간이 되게 유한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네, 중국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상호 관세 자체에서 세게 나가서 일단 베팅해놓고 이쪽에서도 올인을 해놓고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우회 수출이나 이 국가들의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눈높이 조절 이후에는 협상이 들어갈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새우 등이 터졌던 적이 사실 많은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활용해서 이 시기를 겪어나가는 게 제일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딱 답은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쪽에서는 일단은 조금 시간을 최대한 끄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약속할 것들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상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들 좀 잃더라도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동참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요구사항 자체가 진짜 거의 규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중국을 거의 규제해라 반도체나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막는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인하해주겠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중국도 전략 자체가 굉장히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뭐 히토류 얘기라든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탈중국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규제에 동참하는 모습은 안 보이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양측의 좀 눈높이가 낮아지는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게 최우선입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의 협상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희도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세안을 다녀온 시 주석 입장에서 다음 단계 중앙 정치국 회의가 끝나고 5월부터 이제 또 다른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일본과 한국, 특히 네. 한국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의 제스처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건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저희가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좀 버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우리한테 말할 네, 참 때는 어려운 문제죠. 네, 네. 빠르면 오히려 더 유리해라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가는 것 자체가 네. 물론 이제 저희가 급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좀 협상 카드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갈수록 좋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건 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가 뭔가를 파는 물건이 중국에 있을 텐데 네. 미국이 특정한 걸 못 팔게 하는 걸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가지 말고 네. 어쨌든 우리가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나서 중국은 좀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무역 통상 쪽에서는 저희 중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 사실 그 전략이 제일 좋은데요. 네. 그거를 수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네네네.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서 증시 얘기 조금 이제 네. 들어야 되는데 여기 써오신 걸 보니까 2025년이 중국이 규제가 10년 만에 없는 네. 해고 네. 그래서 재정이나 통화도 다 하반기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네. 증시 패턴도 그럴 거다라고는 해오셨는데 네. 사실 올해 아직도 홍콩 증시가 그래도 제일 좋더라고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네. 상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보시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주식 예측은 항상 틀렸고 또 올해 누구나 이제 틀립니다. 분위기 참 좋았었는데 뭐 어쨌건 예상은 했지만 4월, 5월 달에 저희가 중국 시장의 조정은 기술주에 대한 어떤 뭐 할증이나 단기 수급 과열 소화 측면에서 좀 봤던 거고 이 정도로 양측의 극단적인 대립도 예측은 드리지 않았던 건 그럼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단 중국 내부적인 얘기 좀 드리면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제조 PMI 기준으로 최근 한 6, 7년 동안 이렇게 뚜렷하게 용두사미로 갔던 그러니까 1분기 뭐 혹은 상반기를 정점으로 중국 경기가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였었는데 리오프닝 요인도 있고 뭐 사이클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보면 그 상과조 패턴으로 갔던 해에는 뭐 그림자 금융 규제, 부동산 규제, 통화 긴축 여러 가지 어떤 숙제들이 많았던 해들이 많았는데 일단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세 전쟁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해 중국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딱
유일하게 하나만 저희가 규제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산업 과잉 산업에 대한 규제 구조 조정 가능성 빼고는 숙제가 좀 없는 해긴 하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도 중요하고 뭐 각종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부에 이제 부양하는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좀 믿는 구석이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주요 당사자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올해 중국을 감히 그래도 중국 주식을 계속 추천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수급 그리고 내수 관련된 매출 기업들이 많고 규제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좀 부양하는 쪽에서 조금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있다는 측면이었었기 때문에 신흥국 내에서 상대적인 그 강도가 여전히 중국이 좀 강하게 유지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나올 어떤 뭐 추경에 대한 논의나 정치국 회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는 4월 하순부터 회의 이후부터 장기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실 수 있는 다만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AI나 테크가 연간 주도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순환매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 오르기 시작한 중국 소비주라든지 네. 또 중국이 주도하는 친환경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조금 이르지만 시클리컬 같은 업종들이 먼저 좀 돌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번 항생테크의 조정을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집으로 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시장의 어떤 버티는 힘은 내부에서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뭐 CSI 300이나 항생 지수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걸로 지금 계속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주에 대한 기대가 사실 많은데 여기 이제 홍콩 IPO가 뭔가 네. 상징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듣고 저희 오늘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사실 요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내수를 보자는 거고 최근에 중국의 1등 기업들, 대표 선수들이 이제 중국 증시 아시겠지만 홍콩이나 중국의 양쪽에 나눠져서 상장되거나 A주라고 해서 중국 본토에 상장된 애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홍콩을 또 발행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최근에 1등 기업들 중에서 CATL 같은 또 기업 그 친환경 대표 기업들도 그렇고 또 소비재 기업들도 홍콩에 가서 이제 상장하겠다는 네. 이제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4년 정도의 내수 사이클이 이제 바닥에 오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대표 선수 기업들이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을 밟고 일어서면서 이제 홍콩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발행 시장 쪽에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기업들이 저는 그 관련 업종들의 바닥 신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쪽이 그렇고 또 소비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그쪽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중국의 음식료나 중국의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부양책과 더불어서 산업 사이클이 상위 기업들 위주로 이제 개편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를 좀 보셔도 되고 이제 중국의 이런 그 상장하는 기업들이 어디 섹터에 좀 해당돼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 다 대부분 내수 섹터고요. 네. 하반기에 좀 그런 섹터들을 홍콩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